안녕하십니까. 3회차입니다. 벌써 3회차가 됐네요.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옥시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갑자기 온도가 밖에 뭐 아주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요. 아마도 엘니뇨 현상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여름이 벌써부터 시작됐으니까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지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경제로 볼 때도 여전히 그 해운업과 상선업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월급쟁이들은 또 지금 한겨울이라는 보도가 지금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여파에 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해운사들이 또 어려워지고 그 외 여러 다른 산업들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금융기관들도 갑자기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금융기관까지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동안 그 대기업의 어떤 뭐 고용 없는 성장들이 오히려 이제 어떤 창업 시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게 됐고, 현재 그 청년 창업을 비롯해서 시니어 창업, 여성 창업, 벤처 창업, 모든 창업 정책으로 지금 일관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창업 정책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들에 의해서 또 국민 경제가 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창업하는 분들이 성공을 하고 생존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창업하는 분들의 성공률이 중앙지 통계에 의하면 스타트업의 10년간 생존 확률이 8%라는 기사가 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에도 어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또 국내 트리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평가와 전문가들의 어떤 노티스,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 분야에서 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트리즈라는 분야까지 같이 겸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최고 중에 최고분 중에 한 명이라고 저기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최고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더 새롭네요. 예, 그러네요. 네. 우리 모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잘 해야죠. 자, 우리 오늘 우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우선 기술 가치 평가를 이제 하는 기술 사업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기술 사업화와 기술 가치 평가는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한 그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화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술 가치 평가는 사업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술 사업화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부터 기업이 사업화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그 전 과정을 사업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앞서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렇게 만드는 일종의 이제 그 앞단에서 이제 말하면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된 거를 기준으로 어떤 가치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는 아니지만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가치를 매길 때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허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특허 없어도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경제에서 특허를 가치 평가한다고 말하는데, 지식재산권은 다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요. 예컨대 영화가 특허가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꼭 기술만이 아니고 컨텐츠 가치 평가, 브랜드 가치 평가,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의 범주, 우리 영역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이디어 자체도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기술 가치 평가를 비롯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평가에 참여하시는 거네요. 예,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무형자산 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영역에 속하고,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우리 그 가치평가에 참여를 많은 프로젝트에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어떤 그런 평가했던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인상적이긴 한데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넘어가시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저 카메라 앞에서 우리 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런 겁니다. 제가 한 400건 정도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그로부터 회사에 새로운 활력이 됐던 계기가 있는데, 한 분이 한 40여 년 동안 한 가지 의약품만 개발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포기하고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항암제나 치료제, 그 다음에 예방제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받고 진출하고 이런 업체를 사장님이 방문했는데, 뭐 개발자 같지 않고 마치 도산인 듯한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 그만큼 의지가 굳건하다는 걸 말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의약품의 기반은 약간의 독성 있는 물질인데 독성을 어떻게 없애고 약액을 조절하느냐 이런 것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톡스 이렇게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보톡스 독성을 이렇게 피부 속에서 그렇죠. 네. 작용하게 해서 이제 미용에 활용하는, 그러니까 독도 잘 쓰면 네, 이게 몸에도 좋고, 또 약간의 하여튼 미독은 건강에도 뭐 이렇게 좋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또 잘못 먹으면 큰일 나시니까, 네, 특히 그렇죠. 보고 같은 거 여름에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 기술 가치 평가 내지는 기술 평가를 통해서 네. 기술 사업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이제 그 파이낸싱, 금융이에요. 맞습니다. 자금이 연계가 안 되면 네. 이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꽃을 못 피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금융과 우리 그 기술 사업화, 기술 가치 평가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크게 금융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이나 융자를 하는 케이스에 사용될 수 있고요. 또는 투자자들이 그 기술은 좋은데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에 투자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레버리지 하는데 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기 박사님은 또 그 엔젤 클럽을 네, 또 제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 엔젤 클럽을 또 여기서 네. 제가 잠깐 홍보를 좀 하면, 뭐 저희 아바 엔젤 클럽도 훌륭하지만 또 발사 엔젤 클럽은 농식품 쪽에 약간 특화된 성격의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탁촌장이나 네, 네. 이런 쪽에 이제 투자했던 지금 뭐지 기록을 좀 봤는데, 네. 우리 발사 엔젤 클럽과 또 우리 기술 이쪽하고도 무슨 연계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나 기술 평가를 예비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거의 무상으로 하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필할 때 사용하는 자료로 하고요. VC나 엔젤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호소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 모실 손님이 있는데, 특별히 또 지금 현재 그 AI, 뭐 네. 알파고, 네, 뭐 또 IBM의 왓슨, 이런 인공지능에 이제 한참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 앞서서 네. 그 일종의 이제 로봇, 사이보그, 예. 무슨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생활 로봇 관련된 회사를 하나 제가 이제 초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평가도 지금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평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결정되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미래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권을. 세 번째는 누가 사업할 주체가 정해져 있느냐, 이 정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평가는 가능합니다. 로봇도 옛날에 저희 기억에 그 뭐 로봇 태권브이 막 끝나면 극장에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어린애들, 저도 뭐 마찬가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은 이제 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로봇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뭐 청소기 뭐 이런 같은 그 생활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아마 많이 영향을 주고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술 가치 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로봇 산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생활 로봇 같은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쪽에서 좋은 측면, 좋은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뭐 2부에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가치 평가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의의,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저희 대화 중에 다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트리즈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트리즈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뭐 이런 키워드들이 제가 이제 아주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뭐 트리즈에 대해서 여기서 아는 척하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이렇게 뭐 약간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이 인간 관계 쪽에서 보면 그 코칭이라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이 코칭이라는 말은 또 어떤 대상 인물, 그 인물의 어떤 문제점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트러블들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스스로 그걸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그 해결책을 또 스스로 찾게 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코칭이라는 이제 어떤 뭐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 트리즈는 또 다른 면에서 아마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리즈 관련된 거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리즈가 과연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순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는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러시아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원래 이거는 이제 한 7, 80년 전에 러시아 특허 전문가가 자동 특허 발명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특허를 수만 건 수십만 건을 연구하다가 그 천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한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리즈의 창시자가 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그룹의 어떤 뭐 형태를 갖고 있나요? 유택의 러시아인인 알츠슐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창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거의 7, 8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인 걸 내고, 그 다음에 후학들이 그걸 보완하고 해서 지금의 트리즈의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했는데 지금은 전 사회 분야 문제를 다 타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트리즈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정도 시기에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1990년대 말. 언제 들어왔냐면 구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러시아가 개혁 개방이 되면서 그 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물밀듯이 나올 때 미국으로 90년대 초반 94년쯤 되죠. 그러다가 우리는 96년 8년쯤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20년 됐죠 벌써. 그러면 우리 트리즈라는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식,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논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오래 안 됐다. 한 20여 년밖에 안 됐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냥 뭐 그렇죠. 유학이나 유년기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되고 또 뭐 시도도 해봤을 거고 뭐 이렇게 매칭도 해봤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트리즈는 이제 주로 어떤 데 사용되냐면 공장에서 절대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또는 두 가지, 예를 들면 품질은 좋아야 되는데 가격은 싸야 된다는 그 난관에 봉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현장의 문제들은 주로 식스시그마나 이런 다굴지나 이런 방법으로 산업 현장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의 단점은 뭐냐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지만 혁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트리즈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왔고, 대기업 삼성이나 LG 이렇게 큰 그룹들은 한 20년 정도 돼서 이제 두 개가 융합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즈도 상당히 어떤 국내외에서, 즉 국내에서 보면 대기업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접근. 그냥 식스시그마 그러면 아주 그 오차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뭐 생산 쪽에서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하면, 그보다 또 다른 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트리즈의 미래는 어떨까요? 트리즈의 미래. 트리즈의 미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 산업 분야로 옮겨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과거의 기존 단순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 쪽으로 좀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미래 먹거리 창출이 관건이니까 현재 상황을 배제하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인류가 가야 될지, 어떤 산업이 주도적으로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들이 미래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 듣고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영화 백투더 퓨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은 역사 이래, 그러니까 유사 이래
뭐 신석기 시대부터 포함될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 다 포함해서 각 시대별로 그 캡틴, 즉 대장이 있고 그 종족이든 어디에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예언가나 미래 예측하는 사람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50년 후, 100년 후 이렇게 예언들을 모든 시대별로 다 있어요. 뭐 최근에 우리 뭐 조선 시대 비롯해서 뭐 이런 데까지 다 있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학자들이나 현대 과학자들이 그 예언가들이 했던 얘기를 거꾸로 백투더 퓨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했을 시기하고 예언의 대상이 된 100년 후하고 이렇게 비교를 다 해봤답니다. 꽤 많은 사례를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다 틀렸다네요. 그렇죠. 네, 미래 예측에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이제 지금 현대로 반추해서 보면 지금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거꾸로 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예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하는 생각을 뭐 저도 동의를 하고 다 공감은 하는데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말하는 반대편의 사업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물론 이제 제 시대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어떤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끔 그냥 장난삼아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도 한 번쯤 그냥 뭐 우리가 그 미래라는 게 어디로 간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뭐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트리즈를 현장에 딱 적용했던 사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재밌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려면 기존의 비행기로는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려면 건너가기 위해서는 기름통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기름통을 크게 만들면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는 만큼 석유를 담을 수 있지만 비행기 안에 연료를 이제 더 크게 담아야 날아간다는 얘기죠. 많이 담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행기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태평양을 못 건너가게 가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가 많으면 갈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못 가는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트리즈에서 말하는 분리 원리라는 걸로 사용해가지고 해결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연료통을 밖에 다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 비행기 어디인가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날개 빈 공간을 연료로 사용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날개가 그냥 밋밋한 날개로 돼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날개에 무슨 프로펠러가 달리고 연료통이 달리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됐었군요. 최초로 대서양을 그때 이후로는 모든 비행기들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의 어떤 중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연료는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트리즈 기법에 의해서 아주 훌륭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트리즈에서는 연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못 가는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의 봉착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트리즈에 대해서 사실 생소한 분이 있었을 건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 트리즈가 과연 뭘까? 또 트리즈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막연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굉장히 폭넓게 그다음에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제가 이해를 되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또 사례 하나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건 인문학적인 사례인데 캐나다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천연기념물 사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늑대들이 맨날 와서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사슴을 편안하게 잘 보호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늑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늑대를 다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사슴이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뭐 적정한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는 사슴이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원인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트리즈에서는 이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고 보니까 늑대는 사슴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고 사슴을 운동시키는 존재였던 거예요. 늑대가 없을 때는 운동을 하면서 빈약한 연약한 사슴만 사라졌는데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들이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누워서 심지어는 풀을 뜯게 되면서 전염병이 오니까 일시에 다 멸종하게 된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졌군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늑대를 풀게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표면적인 현상에 나타난 것을 임시 조치를 하면 이런 것들은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골마지고 원인은 내재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됐건 아니면 팀이 됐건 뭐 어떤 국가가 됐건.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데 우리 트리지 쪽에서 접근해 보면 그 트리지 전문가가 있어서 트리지 전문가의 머리에 의해서 트리지 전문가의 경험에 의해서 그 해결책이 딱 제시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있습니다. 사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어떤 뭐 또 어떤 집단 지성이나 뭐 우리 뭐죠 그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방식이 좀 저는 궁금해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 원리라는 4가지 원리가 있고 40가지 문제 해결 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문제를 바라볼 때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일어난 문제가 반드시 전체에 전파되고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단계적으로 9단계 또는 12단계를 차근차근 넘어가면 문제가 저절로 복잡한 문제,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 플로우에서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단 지성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트리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풀었던 데이터베이스, 과거에 다른 분야에서 해결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사례로 참고가 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야, 뭐 저도 아주 새로운 어떤 지식을 지금 여기서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했었거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트리즈와 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트리즈와 우리 창조 경제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요? 예, 트리즈는 그 어려운 상황 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가져야 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세상에서 바라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창조경제 창업자들의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빠른 시간에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창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들의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럼 그 낮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트리즈를 적용해도 상당히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제1차 데스밸리, 제2차 데스밸리 이런 데스밸리를 넘어가서 생존하는 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금의 문제다, 아니면 뭐 그 팀원들의 어떤 능력의 문제다, 아니면 또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트리즈 방식을 좀 적용을 해서 창업자들이 그 데스밸리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됐건 이렇게 한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주시면 뭐 또 제가 열심히 전파하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사고, 그다음에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을 만들어낸 툴 이런 것들과 자금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지금 기술 가치와 저 트리즈도 어떻게 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연결고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가지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트리즈를 만나게 되는 거는 어떻게 엔터만 치면 특허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70년 전에 누군가 이미 그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찾은 게 트리즈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치평가를 계속 해나가는데 가치가 아무리 해도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치를 높여주고 싶은데 왜 높아지지 않는 걸 알게 됐냐면 씨앗이 애초에 겨자나무 씨앗이 아니고 찔레꽃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리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게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치 평가를 하고 그게 다시 환원돼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가는 데 있어서 특허가 중요하고 트리즈가 그게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트리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막연했던 걸 아주 구체화시켜서 지금 제대로 알게 됐는데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서 저도 그
트리즈의 그 최고 중에 또 한 명으로 지금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렇게 놀면서 트리지를 저절로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트리즈 책부터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예, 시험책. 네. 그러자 갑자기 발명가가 태어났다. 아, 이 책 하나 사시면 아주 어. 즐겁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책 제목 좀 다시 한번. 그러자 갑자기 발명가가 태어났다. 아, 그러자 갑자기 발명가가 태어났다. 그 책이 시중에 없으면 예. 도서관에 가시면 됩니다. 예, 추천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천 받았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아주 정말 무더위 속에서 그 지금 촬영하는 요 공간도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말 그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더운 걸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트리즈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학습, 공부, 그 다음에 하시는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현재 뭐 김영기 박사님처럼 트리즈 쪽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제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용 사례, 적용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리즈와 기술가치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대화의 결론은 아마 거의 뭐 하나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대신에 문제 해결 방식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트리즈고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기술 가치 평가, 또 기술 사업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일을 또 그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도 뭐 많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컨설팅 회사 지상, 주식회사 지상의 대표이사시고 기술가치 평가, 기술 사업화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트리즈 우리나라 최고 중에 한 분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르신 감사합니다. 예. 한번을 해주셔서. 예. 우리 김영기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